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성진입니다. 오늘은 최근 유나이티드의 부진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며 솔샤르 감독의 경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유나이티드는 매 경기 심각한 경기력 난조를 보이며 결과에서도 그다지 만족하지 못할 만한 상황을 자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체급 차이가 한참 난다고 평가되던 영보지전에서 충격적으로 패배했고 리그컵에서는 졸전 끝에 탈락했으며 빌라와의 리그 경기에서도 스쿼드 수준에 걸맞지 않는 경기력으로 경기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다 극장골을 내주고 패배하며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죠. 그런데 단순히 결과적인 측면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경기들의 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멤버들은 유나이티드와 소샤르의 동행을 끝낼 때가 왔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구조의 붕괴였죠. 지난 시즌, 하다못해 불과 이번 시즌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유나이티드의 경기에서 구조 자체가 망가지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소샤르는 주전 선수단의 복붙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로테이션을 드물게 돌리는 감독이었고 그것은 그만큼 조직력 측면에서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것이었으니까요. 체력 문제로 로테이션을 돌리면 그때마다 터지는 경기들이 종종 생겼지만 그럼에도 전반적인 구조의 일관성 자체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시즌 초반에 소통과의 무승부 경기에서도 그런 구조 자체는 확고하게 나타나 있었죠. 그런데 최근 몇 경기 동안 유나이티드의 경기들에선 그 구조가 말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가장 명확한 차이는 브루노의 사용 방식 변화에서 나타났습니다.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 호날두를 영입하고 산초를 데려오면서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날두가 비우는 전방 공간을 메꾸기 위해 더는 배급제 역할을 혼자 전담할 필요가 없게 된 브루노의 새로운 쓰임새를 찾아내기 위해 그를 세컨탑 위치로 올려버리는 전술 변화를 감행하였죠. 리즈와의 경기에서처럼 그 의도대로 잘 굴러가는 경기에서는 이런 변화가 잘 먹혀들기도 했습니다. 브루노는 그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기존에 브루노가 수행하던 창조자 역할을 분담해간 포그바는 4개 어시스트를 기록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고안을 가져가면서도 그 전후 과정에 대한 준비가 전혀 세세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기 내내 성실하게 전후방을 오가면서 이곳저곳에 관여하며 구조를 만들던 브루노를 높은 위치에 고정시켜놓고 쓰기 시작하자 후방, 특히 중앙 전개 자체의 혈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프레드의 피지컬 능력자에 따른 부진, 맥톰니의 부상이 겹친 상황에서 브루노마저 전방에 빠져있으니 볼을 후방에서 주도하고 전진시킬 선수가 없었던 거죠. 포그바가 내려가서 도와주려 해도 포그바는 브루노처럼 움직임과 포지셔닝으로 팀 단위 문제를 해결하는 타입이 아니라 드리블 돌파로 개인 차원에서 상황을 해결하려 하는 타입이라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나이티드가 선택한 해답은 명확했습니다. 중앙이 안 된다면 측면으로 돌아나가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소샤르의 역량 부족이 드러나는 첫 번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측면에 통한 빌드업 구조를 구상하고 그것을 활용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정작 그에 맞춘 구조를 전혀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이죠. 이 경기들에서의 패스맵들을 보시면 쉽게 확인 가능하시듯 유나이티드는 측면을 통한 빌드업을 꾀하면서도 정작 사이드백을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혀 배제하지 않은 어정쩡한 플랜으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뒤에서 다루겠지만 사이드백의 오버랩 지원 없이 측면 문제를 풀어낼 재간이 소샤르에겐 없었으니까요. 그 결과가 빌드업 단계에서조차 사이드백들이 지나치게 높은 위치에 포진하면서 빌드업 구조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삼선 자원의 부재 때문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유나이티드의 문제는 좀 더 본질적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빌드업 작업의 핵심은 대형을 조정하고 구조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공간론에서 다뤄드렸듯 패스를 원활하게 전개하기 위해선 가급적 정삼각형에 가까운 삼각형을 필드 위에서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하물며 필드에서 안정적인 배급을 꾀하는 빌드업 구조에서는 당연히 그것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측면을 통한 빌드업을 꾀하겠다면서 정작 사이드백을 전진 배치한 어정쩡한 구조는 그러한 전술적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패스가 원활하게 측면으로 빠져나가지도 못했고 그로 인해 흐름을 살려 빠른 템포로 전개해야 할 상황에서조차 후방에서 무의미한 폭탄 돌리기를 이어가며 전개의 템포 자체를 완전히 죽여버렸죠. 루머라고 반박되긴 하였지만 호날두가 조금 더 빠른 볼 배급을 원한다는 얘기가 기자들을 통해 새어나올 정도로 유나이티드의 전개 템포는 그 스타일에 비해서 상당히 지지부진한 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장 상대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었죠. 일단 중앙의 루트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유나이티드가 제대로 전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확인한 상대에게 측면으로 볼을 돌리는 순간은 아주 훌륭한 압박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중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상대는 유나이티드가 측면으로 볼을 움직이는 순간 곧장 공세적인 압박으로 대응 방식을 변화했죠. 그 결과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전개 패턴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앞으로도 측면으로도 볼을 배급할 방법이 없는 완비사카가 심지어 주전 수비진 중 볼 배급 정확도에서 가장 뒤떨어지는 그가 전방으로 결국 무지성 롱패스를 때려버리는 극단적인 축구,
말 그대로 투석기 축구였죠. 롱볼 축구가 반드시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잘 준비된 롱볼 축구는 보는 이들을 경탄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퍼거슨이라는 위대한 감독과 그의 페르소나였던 스콜색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소셜의 투석기 축구는 그냥 전방의 선수를 때려박고 될 대로 되라식으로 전개하는 수동적인 롱볼 축구였습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안배가 제대로 되어 있을 리가 없었죠. 전방에서 누가 볼을 따내고 누가 공을 받아서 어떻게 전개한다는 세세한 패턴 없이 그냥 볼 주변에 있는 선수들 몇몇이 휘적휘적 자유롭게 플레이하는 철저한 방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선수들의 동선이 겹치고 공간 분배가 형편없이 이루어지며 목적의식이 서로 달라 롱볼을 통한 속공 역습의 이점마저 전혀 살려내지 못하는 매력없는 축구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유나이티드가 턴을 낭비하는 동안 상대는 빠르게 복귀하여 수비 대응을 갖췄고 소셜은 여전히 그것을 뚫어낼 해법을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야심차게 영입한 산초나 반드백 같은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며 내려앉은 상대를 상대로 그저 측면에서 전공법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밖에 하지 못했죠. 좌우 사이드백과 윙포드들이 넓게 펼쳐서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고 그를 바탕으로 밀집 수비를 돌파하고자 하는 접근법 자체는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이나 그로 인해 선수가 비게된 니어포스트 쪽의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고자 하는 구상 자체가 전무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 볼이 도달해야 하는 중앙 지역과 볼을 갖고 돌파하는 측면 사이에 공백이 생겼고 그나마 여기서 폭발적인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레시포드의 부재만 뼈아프게 실감할 뿐이었죠. 2년간 열렬히 구애하며 데려온 산초를 정작 어떻게 써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구원하지 못하는 감독을 보면서 본인의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옵션인 반더백 같은 선수를 새치로 속여서 데려온 뒤 벤치에만 앉혀놓는 감독을 보면서 구단의 미래를 걱정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선수들에게 자유도를 주는 방식은 분명 그만큼 전술적인 제약 없이 무한한 창조성을 드러내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중구난방에 오합지졸 축구를 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 역시 분명 가지고 있으니까요. 적어도 지난 몇 경기간 구조가 붕괴된 소셜의 축구는 절대 팀으로 하는 경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으로 이뤄진 축구였습니다. 어떠한 시스템도 일말의 조직력도 찾아보기가 힘들었죠. 더군다나 비아레알전에서 드러났듯 주전 선수단이 제외된 경우 벤치에 앉은 선수들의 특성과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 선수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감독이 그저 주전 선수들의 위치와 역할에 선수들을 1대1로 교체시켜놓는 만행을 벌이고 전술적 변화 과정에서 세부적인 디테일 부재로 인한 리스크를 계속 양산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에 대한 추가적인 대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소샤르와의 동행에 이제 끝이 다가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선수의 전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술에 선수를 끼워 맞추는 감독들의 말로는 항상 같았으니까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저는 지난 몇 년간 큰 틀에서의 전술 변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소샤르가 팀을 어떻게 조금씩 발전시켜 왔는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이상을 믿어볼 필요도 있다. 그렇게 언급했었죠. 해당 영상의 제목처럼 소샤르는 분명 전술이 전혀 없는 감독은 아니었습니다. 큰 틀에서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을 조금씩 찾아내어왔고 그에 대한 해법을 지속해서 짜내는 것으로 유나이티드의 체급을 조금씩 키워왔죠. 그러면서 리빌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는 본격적으로 자신이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축구를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말대로 구단의 장기 플랜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우승권에 도전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키워갔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패를 까본 결과는 심각함 그 이상이었습니다. 소샤르는 반드백을 속이고 바람을 홀렸으며 보드진을 현혹하여 재계약을 따냈던 그 청사진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을 지난 한 달간 보여줬습니다. 펩 과르디올라에게서 전술적인 영향을 받고 늘 그의 전술을 참고한다는 그의 입전술과 필드 위에서 구현되는 그의 실제 축구 사이에서 도대체 어디에 닮은 점이 있는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산초와 반더백같이 잘게 썰어가는 축구를 구사하기에 적합한 선수들을 데려와서는 정작 한다는 축구가 무지성 투석기 축구라는 점에서 뒤통수를 세게 후려맞은 것 같은 배신감마저 들었고요. 그게 시즌 전과 지금 제 스탠스를 극명하게 다르게 만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소샤르는 분명 지금까지 감독직을 수행하면서 앞서의 실패 사례들로 인해 피폐해져 있던 스쿼드를 한 체급 끌어올리고 구단 시스템을 정상화했다는 점에서 그 공을 인정할 수 있는 감독입니다. 그러나 그가 입으로 이야기했던 이상과 현실이 극명하게 다르다면 그 이상이 헛된 것이라는 점을 지난 한 달간 뼈저리게 확인했다면 더는 그의 이상에 속아 넘어갈 이유가 없겠죠. 좋은 선수들이 여러 명 보강되었음에도 여전히 소샤르는 교체 타이밍과 플랜 B 전술로의 변화 부재를 고치지 못하고 있으며 세세한 디렉팅 부족 문제에 대하여 주전 선수단 복붙을 통해 조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커버하는 그의 전술적 특징은 스쿼드 뎁스를 갖춘 현재 유나이티드에겐 도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승패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에게는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경기에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승부에서 지는 상황은 어느 감독이 오더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팀이 다음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변모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는 지휘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이야기하는 비전과 다른 지휘를 하는 무능한 지휘관도 당연히 필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유나이티드는 지금 소샤르를 경질해야 합니다. 윈나우를 외쳐하는 팀이 되었고 가장 큰 억제기는 소샤르입니다. 지금 유나이티드의 문제는 구조가 없다는 것이고 현재 필요한 감독은 그런 구조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감독입니다. 적어도 소샤르는 아니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밌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에 거주는 남자 정진이었습니다.